투자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시경제, 이야기꾼이 매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번 주 주간 하이라이트는 미국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 두 번째는 캐나다 테이퍼링을 개시한다는 점, 세 번째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고 현재 중소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에 이어 최근에는 자본이득세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불 이상의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바마 케어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43.4%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 37%와 자본이득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인상이 팻맹, 빅테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신흥국 중시 투자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자본이득세를 올렸을 때 증시는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기적인 증시 영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특징으로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폭락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꾼이 많은 경고를 드렸지요.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비트코인의 현재 자본이득세 37%를 8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루머로 인해서 폭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3주 연속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일까지 하향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역시 한 달 넘게 지금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3월 중순 이래 111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계속되면서 박스권이 형성 중인데 조만간 아래로, 즉 원화 강세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주제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입니다.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은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조기에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당장 다음 주부터 테이퍼링을 감행하고 내년, 즉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캐나다를 추정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도 조기에 긴축을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ECB 역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기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하고 안정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미국은 지금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지요. 타 선진국보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타 선진국 대비 올해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긴축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 회복이 되면서도 계속 경기 부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러 약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압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투자법은 시나리오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델은 이야기꾼이 시장을 보는 독특한 프레임으로서 최근에 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모델은
통화금리,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야기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금리 시나리오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거는 C2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금리 상승은 올 초부터 시작이 이미 됐죠.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순서는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는 백신에 따라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은 당분간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고용과 물가 지표가 개선되면 테이퍼링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꾼은 내년 하반기쯤에 미국 증시에 가벼운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테이퍼링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폭락이 가시화되면 이것은 미국 증시에 가벼운 신용 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내년 하반기쯤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단기 추세 측면에서 가벼운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미국 경제와 금리 고용 상태가 좋아지면서 2023년 어딘가에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미국 증시 및 자산시장은 당분간 상승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시장금리, 즉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부터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직도 미국 증시 포함 자산시장은 과열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생뚱맞게 갑자기 기준금리를 하락을 할 때가 옵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강한 소공황이 2026년 전후에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소공황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신흥국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야기꾼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하면 금리도 동반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아직은 박스권 내에 있는데 완전히 뚫고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도 동반하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BOA 매질린치의 마이클 하트넷은 실물 자산이 금융자산 대비 가치가 현재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야기꾼이 주장하는 상품의 시대와 주식 채권의 시대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자, 이 시기가 바로 주식 채권의 시대, 여기가 상품의 시대, 여기가 주식 채권의 시대, 여기가 상품의 시대, 주식 채권의 시대, 그 다음에 2000년대가 상품의 시대, 그리고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주식 채권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꾼이 보기에는 마이클 하트넷이 언급한 향후라는 것은 10년 이후, 즉 2030년대를 의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미래로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자산이 과열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어디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GDP 대비 금융자산은 지금 역대급으로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M2, 즉 지금까지 미국이 투여한 유동성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아직 자산 가격을 덜 올렸다는 의미가 되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꾼은 전망을 합니다. 이미 이야기꾼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S&P 500과 코스피가 5,0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고 실물 경제까지 과열이 전이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소비와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유동성 투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와 증시 간의 상관관계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국 GDP 성장이 향후 몇 분기 동안 기존 추세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 부양책이 최대에 도달하면 성장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65 이상의 과열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률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꾼이 내년 하반기에 가벼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논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의 신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S&P 500과 다우 존스 역시 약한 조정을 보이면서 지난주 기록한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322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대치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가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약세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외국인의 매수는 무려 3조 2천억 원 정도 되며 4월만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2조 9천억 원, 거의 3조 원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은 11.3%로서 OECD 20개국, 즉 G20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증시보다 상승률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미국 증시 하락으로 주간 단위로는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3개월 반 정도 되는 박스피를 완전히 탈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주간 0.5% 상승을 기록하면서 8주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코스피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더 강력한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급등하면서 거래대금이 폭증하고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대금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복귀를 하고 있으며 현재 매우 증시의 수급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를 현재 2배 이상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 때 초기에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지속되지만 점차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져가게 됩니다.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의 상승 추세를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소형주가 좋지 않고 대형주가 상승한다는 의미죠.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중소형주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도 2020년 4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중소형주가 키높이 맞추기로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 상승은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보면 코스닥 상승은 경기소비재, 산업재, IT 등이 주도를 했으며 헬스케어는 비중 증가가 작아 보이지만 원래 2015년 전에 헬스케어의 비중은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2015년도에는 또 2017년도에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러나 3월 이후
코스닥의 시총 증가는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업종이 전체의 70%의 영업이익을 차지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의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대비해도 IT는 올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그 영업이익 증가 성장률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닥 영업이익 전망의 상위 업종은 기술주, 선택소비재, 바이오입니다. 이야기꾼은 그동안 계속 코스피 3기의 주도 업종으로서 기술주와 선택소비재를 말씀을 드렸죠. 실제 보시면 이게 기술주, 선택소비재, 기술주, 바이오, 선택소비재로서 상위 영업이익 상위 업종은 대부분 기술주와 선택소비재에 속해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역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60조 이하까지 떨어졌던 고객 예탁금은 현재 69조, 거의 7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고 다시 증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예탁금이 75조 원까지 급증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금융투자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조 원을 잘못 집계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5조 원은 아니고 지금 69조 원까지 예탁금이 증가를 했으며 이러한 지금 수급 상황은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예고합니다. 신용금리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0.79까지 지금 하락하면서 신용경색 위험이 크게 완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이후 2분기 때 1.4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향후 2년 이상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신용경색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전조현상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2008년 12월 무려 4.65까지 급등했던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준은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금리 스프레드의 패턴을 볼 경우에 현재 위치는 2004년 하반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카드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신용경색이 발생을 했다가 신용경색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용경색 위험이 크게 완화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향후 2년 정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어느 순간 2024년, 2025년 이후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때 이야기꾼과 함께 시장을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급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1.6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1개월 즉 3월 말부터 본 외국인의 수급은 현재 7천억 원 정도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외인 수급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1개월간으로 봐도 아직 큰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자본이득세, 테이퍼링 개시, 코스피 신고가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자본이득세는 향후 40년 정도 세금 인상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유튜브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것이며 호주, 뉴질랜드, ECB 등이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나 아직 금리 시나리오 시간표에 의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역시 종가 기준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외국인의 매수와 고객 예탁금 그리고 신용금리 스프레드 등을 볼 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